어머님, 솔직히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냥 요양원 가시면 서로 편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남이 되어주마. 법적으로도 이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핏물 튀기며 남의 자식을 키운 어머니.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마루가요. 경기도 양평의 조그만 전원주택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텃밭에는 제 손으로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지요. 참 평화롭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런 평화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서울 도곡동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날 뻔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한테요. 서울 도곡동 6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평생 고기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 이름으로 사준 집이에요.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불은 꺼져 있었고요. 안방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해? 저는 멈춰섰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가스불도 안 끄시고. 그거 치매 초기 증상이래. 치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스불을 안 껐다고요? 그건 딱 한 번이었어요. 손주 학원 데리러 나가느라 급해서 그랬던 건데. 그걸 치매라고요? 내일 요양원 상담 예약해뒀어.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참아. 진명의 문제만 정리되면 보내드릴게.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호가요. 제가 30년을 키운 민호가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그냥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이 아니었어요. 동의한 거였습니다. 민호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민호 본인도 몰라요. 40년 전 일입니다. 제 남편한테는 전처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6살짜리 아들을 두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새 남자 따라간 거였어요. 남편은 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영수가 이 애를 내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겠나? 저는 28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6살짜리가요. 엄마 떠난 뒤로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언제 와? 저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아이한테는 절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겠다고요. 마장동 축산시장 아시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를 썰었습니다. 손은 늘트고 갈라졌어요.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민호 학원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호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과외비가 워낙 비쌌습니다. 저는 새벽 장사 끝나고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어요.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만 봐도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공부하는구나. 내가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민호가 대학에 붙던 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다 봤어요.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기뻤으니까요.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요. 상대가 지은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자란 아가씨였어요. 대학교 동기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 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요. 위에서 아래로 훑더라고요. 제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을요. 어머니, 손이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잘해줘야지 생각했어요. 결혼 자금이요. 2억을 보태줬습니다. 제 전 재산의 반이었어요. 신혼집 전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때는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잘 모실게요. 평생이요. 그 말이 3년을 못 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지은이가 슬슬 얼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좀 짜요. 어머니, 청소할 때 먼지가 날려요. 어머니, 애들 앞에서 사투리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맞추려고 했습니다. 싱겁게 끓이고요. 물걸레로 닦고요. 말도 고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뭘 해도 부족했습니다. 나중에는 밥상에서 제자리가 슬슬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요. 혼자 부엌에서 먹게 됐습니다. 어머니, 애들 밥 먹을 때 집중 안 돼서요. 그게 이유였어요.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손주들한테 방해되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요. 복도에서 들은 그 말이요. 제 30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친엄마도 아니잖아.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요. 저는 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가슴 한복판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사람 취급을 안 받고 있었구나. 짐짝이었구나. 유통기한 지난 짐짝.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롱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거기에 낡은 자개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거예요. 그 안에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 아파트를 민호 이름으로 넘길 때요. 제가 몰래 조건을 하나 걸어뒀거든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를 학대 또는 유기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변호사가 꼭 넣으라고 했던 조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설마 했어요.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안 보입니다. 그냥 뿌옇게 흐리기만 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남이 되어주마. 법적으로도.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그날 밤 이후로요. 저는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아침밥도 차렸고요. 빨래도 했어요. 손주들 학원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더라고요. 아마 찔리는 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티를 안 냈습니다. 속으로만 준비했어요. 조용히, 차근차근.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3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생활비 통장. 민호가 매달 50만 원씩 넣어주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돈도 제가 준 돈에서 나온 거였어요. 아파트 살 때 보태준 돈 이자가 매달 들어왔거든요. 민호는 그걸 제 용돈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두 번째 통장은 비상금이었어요. 마장동에서 장사 접을 때 모아둔 돈이요.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었어요. 이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호도요. 지은이도요. 그리고 제가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부담부 증여 계약서요. 이걸 복사해서 한 분은 변호사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장사하던 시절에 법률 상담 받던 분이 계셨거든요. 강남에서 작은 사무실 하시는 분이에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시고요. 세상 물정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연락이 안 되면요. 이 서류대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영숙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집을 나온 건 새벽 4시였습니다. 겨울이라 아직 깜깜했어요.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었습니다. 옷 몇 벌하고요. 남편 사진하고요. 그 서류들만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 7년을 살았거든요. 손주들 기저귀 갈아주던 거실, 새벽마다 국 끓이던 부엌, 밤마다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던 작은 방, 다 제 손때가 묻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가슴이 시리기만 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제가 간 곳은요. 인천이었습니다. 거기에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니, 이제는 50대 중년이 됐지요. 강철수. 제가 마장동에서 장사할 때요. 그 앞에서 구걸하던 애였어요. 14살이었나? 부모가 빚지고 도망가서 혼자 남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애한테 밥을 먹였어요. 일도 시켰고요. 나중에는 검정고시 학원비도 대줬습니다. 철수가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아줌마, 저 나중에 크면 꼭 갚을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그냥 내 인생 잘 살아. 그 애가요. 지금은 인천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이 200명이에요. 제가 연락했을 때요. 철수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나오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내 속을 다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눈치가 빨랐어요. 아드님한테 무슨 일 있으셨구나.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우리 회사 숙소에서 지내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드릴게요. 그 시각이요.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없어졌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을 봤대요. 밥이 안 차려져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었겠지요. 제 방에 가봤더니 비어 있었고요. 옷장도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 드디어 나가셨네. 그리고 민우한테 전화했대요. 여보, 어머니 나가셨어. 우리 이제 편하겠다. 민우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안심했겠지요. 저도 안 찾더라고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문자도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는 바로 움직였어요. 그 다음 주에 부동산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팔려고요. 시세가 얼마예요? 부동산에서는 반색했겠지요. 도곡동 60평짜리면요. 요즘 시세로 25억은 넘어요. 지은이는 신이 났을 겁니다. 이사갈 집도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더 좋은 학군으로요. 아이들 학원도 바꾸려고 했고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겠지요.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서요. 사모님 죄송한데요. 이 집 매매가 안 됩니다. 지은이가 펄쩍 뛰었겠지요. 뭐라고요? 왜요?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요. 가등기가 걸려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요. 지은이가 그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 남편 명의잖아요. 네, 명의는 그런데요. 박영숙이라는 분 이름으로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요. 이분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철수한테서 들었어요. 철수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부동산마다 전화해서 난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지요. 저는 연락처를 다 바꿔놨거든요. 핸드폰 번호도요. 주민등록 주소도요. 철수 회사 주소로 옮겨놨습니다. 며칠 뒤에요. 더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갔거든요. 증여계약 해제 통보서. 쉽게 말하면요. 제가 아파트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정서적 유기. 이 두 가지를 근거로요. 민호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상상이 됐습니다. 그의 얼굴이요.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그날 밤이요. 저는 철순의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검은 바다 위로 배들이 불빛을 켜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30년을 키웠는데,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지은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내 존엄을 되찾는 거다. 30년 동안 닳고 다른 내 이름을 되찾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지은이가 저를 학대했다는 증거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하나씩 적었어요. 언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언제 밥상에서 밀려났는지, 언제 손주들한테 접근 금지당했는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지은이가 카톡 단체방에 올렸던 음성 메시지요. 지은이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보낸 거였는데요. 제 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나이도 많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해. 솔직히 여기 없는 게 다 좋아. 그 음성 파일을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실수로 제 폰에 전달했던 거였거든요. 아이는 몰랐겠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저는 그 파일을 변호사님한테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이 들으시고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영숙 씨, 이건 충분합니다. 정서적 학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합의하자고 나올 겁니다. 그때 영숙 씨가 원하시는 조건을 걸면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 같았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요. 이제야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간다. 그 애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 때까지. 소송장이 민호한테 도착했을 때요. 저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가 알려줬어요. 어머니, 저쪽에서 난리 났대요. 변호사를 구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 애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25억짜리 아파트가 걸렸는데요. 당연히 발버둥 치겠지요. 저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변호사래? 강남에서 꽤 이름 있는 분이래요. 부동산 소송 전문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이 길어지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에요. 제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영숙 씨, 저쪽에서 반박 서면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가 치매 초기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치매 의심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본 것이지 유기하려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없는 병을 만들어서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해서요. 억울해서요. 3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손주까지 키워줬더니요. 돌아오는 게 치매 환자 딱지였습니다. 지은이가 움직였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주민센터에 갔대요. 노인 학대 상담 기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혹시 치매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물론 기록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요. 아이들 학교 학부모들한테요.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세요. 요양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셔서요. 마치 효도하려다가 오해받은 며느리처럼요. 자기가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인천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는데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74세 법정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알아낸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목소리였어요. 수아, 10살짜리 제 손녀였습니다. 수아야, 너 어떻게 이 번호를... 할머니, 어디 있어요? 왜 집에 안 와요?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치매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아픈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10살짜리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요? 네 엄마가 할머니 내쫓으려고 거짓말한다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안 아파. 걱정 마. 그럼 왜 안 와요? 할머니 밥 보고 싶어요. 할머니 김치볶음밥.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럼 빨리 와요. 할머니 방에 이제 아무도 안 자요. 할머니 냄새 나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아이가 왜 어른들 싸움에 끼어야 하나요? 수아야, 할머니가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 끊어. 싫어요. 할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이요. 저는 정말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소송 취하하고 원래대로 살까? 손녀 보고 싶으니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새벽에 철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셔야 해요. 철수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아드님 부부 재정 상태예요.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민호와 지은이가요.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요. 대출이요. 손주들 학원비에 외제차 할부예요. 전부 빚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6개월 전에요. 지은이가 대출을 신청했더라고요. 아파트를 담보로요. 매매 후 상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지은이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아파트를 빨리 팔아야 했던 이유가요. 저를 내쫓은 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없어야 집을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동안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처음부터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줄이었던 거예요.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나면 버려도 되는 짐짝.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끝까지 간다. 정말요? 응. 이제 알겠어. 저 애들한테 정 같은 건 없었어. 계산만 있었어. 저는 그날 밤 마음을 굳혔습니다. 손녀 생각에 흔들렸던 마음이요. 다시 단단해졌어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하지만 이건 해야 해. 내가 무너지면 손녀한테 무슨 교훈이 되겠어. 할머니가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았다. 그게 배울 게 있는 이야기야? 아니에요. 저는 손녀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걸요. 자기 존엄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요. 저는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쪽에서 치매라고 하면요. 우리도 증거 내면 되지요? 그럼요. 영숙 씨가 정상이라는 진단서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쪽 재정 상태 서류가 있어요. 이것도 쓸 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영숙 씨, 장사를 오래 하셨군요. 네, 30년 했습니다. 역시, 그거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저쪽 의도를 증명하는 거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간 날이요. 인천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철수가 같이 가줬어요. 저는 솔직히 떨렸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요. 혹시 진짜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검사가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MRI까지요.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분은 밖에 계세요. 환자분하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혼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결과 나왔는데요. 뇌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치매 아니라는 겁니까? 네. 나이에 비해 인지기능 상위 10%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해서요. 그리고 분해서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몰았던 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요.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나왔죠?
그래. 상위 10%래. 역시 어머니.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요. 변호사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오늘은 판결이 아닙니다. 조정이에요.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자리. 합의요? 제가 왜 합의를 해요? 이기려면 몇 년 그동안 영숙 씨도 지치시잖아요. 오늘 좋은 조건 받아내면 끝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 애들 얼굴 보기 싫었으니까요. 조정실 문을 열었을 때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지은이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반대편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양측 주장이 팽팽합니다. 원고 측은 부양 의무 불이행과 정서적 유기를 주장하고요. 피고 측은 치매 증상에 따른 보호 조치였다고 하고요. 그때 제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 자료입니다. 최근 대학병원 정밀검사 결과요. 인지기능 정상 판정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상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지은이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거든요.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가 과거 경제적 압박을 통해 피고 부부를 통제했다는 정황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전세금 지원, 아파트 증여, 손주 학원비 지원 등 모두 조건부였습니다. 원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금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협박이라고요? 제가요?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 썰어서 번 돈인데요. 그걸 아낌없이 줬더니 협박이래요. 조정위원이 저를 보셨어요. 원고 측,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협박이라고 하셨지요?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마장동 시장에서 30년 동안 고기 썰어서 벌었어요. 손은 매일 트고 갈라졌어요. 겨울에는 동상 걸려서 고름이 나왔어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돈을 왜 줬는지 알아요? 조건 달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잘 살라고 준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손주들이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철수가 알아봐준 그 서류요. 빚 2억 내역이요. 조정위원한테 드렸습니다. 이건 피고 부부의 재정 상태입니다. 빚이 2억이 넘어요. 신용카드, 대출, 할부금. 그리고 6개월 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했더라고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시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건 뭡니까? 저를 내쫓은 이유예요. 제가 없어야 집을 팔 수 있으니까요. 빚 갚으려고 치매 환자로 만든 거예요. 그 순간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요. 지금은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뭘 몰랐다는 거니? 빚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넌 항상 그랬지. 모른 척하면 편하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몰랐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민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더라. 조정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도 변호사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서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민호를 잡아 끌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렸을 때요. 친엄마가 떠나고 나서 매일 울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안아주셨어요. 밤새도록 등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거 다 기억해요. 학원비 없어서 어머니 새벽 장사 뛰셨던 것도요. 제 결혼식 날 어머니 손 잡았을 때 굳은 살 만져줬던 것도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지은이 말만 듣고 편한 쪽만 선택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민호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을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했구나. 법정까지 와야 사과를 듣는구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내 어머니. 나는 내 친엄마 아니야. 그건 맞아.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근데 말이다. 피가 안 섞였으면 자식이 아니야? 30년 동안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공부 가르치고 그게 엄마 아니면 뭐야? 민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는 조건 없이 준 거야. 근데 너희는 조건 붙여서 버리려고 했어. 그게 다른 거야. 조정위원이 기침을 했어요.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양측 합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변호사님을 봤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아파트 소유권을 저한테 반환할 것, 즉시 퇴거할 것,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 것. 지은이가 펄쩍 뛰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지은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알아서 해요. 나도 30년 동안 알아서 했으니까. 합의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민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끝까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조정실 문을 나서는데요. 가슴이 후련하기보다는 허전했어요. 30년이 그렇게 끝났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박영숙. 누구 엄마도 아니고요. 누구 시어머니도 아니고요. 그냥 나. 박영숙으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어요. 작은 전원주택이에요. 마당에 텃밭이 있고요. 뒤로는 산이 보이고요. 앞으로는 개울이 흘러요. 아침마다 새소리에 눈을 뜹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도곡동 아파트는 팔았어요. 제 명의로 돌아온 뒤에요.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25억이 넘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고요.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철수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진짜 부자시네요. 저는 웃었어요. 부자는 무슨, 그냥 내 돈 찾은 거지. 민호와 지은이는요.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갔습니다.
30평짜리 빌라라고 들었어요. 지은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대요. 민호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고요.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휠 거예요. 처음엔 안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고생하면 마음이 쓰이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후회는 안 들어요. 저도 똑같이 고생했거든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기 썰었어요. 손톱 밑에 피멍 들고 허리 삐끗해도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아낌없이 줬는데 돌아온 게 요양원 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벌이 아니에요. 교훈이에요. 공짜로 받은 건 소중한 줄 모른다는 거요. 직접 벌어봐야 돈의 무게를 안다는 거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요. 상추도 심고요. 고추도 심고요. 깻잎도 있어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장동에서 고기만 만지다가요. 이제야 흙을 만지니까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웃 할머니들도 생겼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화투 치고요. 막걸리도 한 잔씩 해요. 남편 욕도 하고요. 자식 욕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밤이 깊어집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처음이에요. 시장에서 일할 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바빠서요.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내 시간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자고 싶을 때 자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70년 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건 처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택배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봤더니요. 편지 한 장이랑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수아 사진이었습니다. 제 손녀요. 교복 입고 웃고 있었어요.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할머니, 저 수아예요. 할머니 주소를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알려줬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김치볶음밥 아직도 생각나요. 학교 급식 먹으면서 할머니 생각해요. 할머니, 저 요즘 요리 배워요. 나중에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마당에 앉아서요. 하늘 보면서요. 이게 진짜 눈물이구나 싶었어요.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요. 기뻐서 우는 눈물이요.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썼어요. 편지지를 사다가요. 정성껏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져도 괜찮았어요. 마음이 전해지면 되니까요. 수아야, 할머니야. 내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 기뻐서 운 거야. 할머니는 양평이라는 데서 살아. 산도 있고 물도 있어. 나중에 놀러와. 김치볶음밥 해줄게. 그때보다 더 맛있게. 할머니도 사랑해. 많이 많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원망이 좀 풀렸습니다. 민우한테도요. 지은이한테도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증오도 놓았어요. 증오는 무거운 짐이거든요. 계속 들고 있으면 나만 지쳐요. 한 달 뒤에요.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았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건방지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왜 전화했니? 수아가요. 할머니한테 편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받았어. 어머니 수아 데리고 한번 가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개울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이혼 절차 중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 네. 빚 문제로 많이 싸웠어요. 지은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12년을 산 부부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없어지면 끝나거든요. 민호야. 내 어머니. 나는 아직 네가 미워. 완전히 용서 못해. 알아요. 근데 수아는 죄가 없어. 손녀 보고 싶으면 데리고 와. 민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민호가 수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중학생이 된 수아는 키가 많이 컸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마당 한쪽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요. 저는 수아를 안은 채로 민호를 봤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반년 만에 머리가 하얘졌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저는 수아를 놓고 말했어요. 밥 먹고 가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끓여놨어.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민호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서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이랑요. 수아가 맛있다고 연신 떠먹었습니다. 민호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저는 그냥 밥 먹으라고만 했어요.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밥 먹고 수아가 텃밭 구경을 갔어요. 저와 민호만 마루에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물류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 철수 형이 소개해줬어요. 창고 관리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그랬구나. 그 애는 참 의리가 있어요. 어머니, 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울 쪽을 바라봤어요.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짜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쳐야 해.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 살아가면서 증명해. 해가 질 무렵이요. 민호와 수아가 돌아갔습니다. 수아가 차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저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